네, 워싱턴이 이 시간 국제뉴스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날부터 뭔가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 사건, 뭐 이런 차량 돌진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잇따른다. 좀 안 좋은 얘기들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폭발 사건도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해 주세요. 그 새해 첫날 그 뉴올리언스에서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트럭이 그 사람이 많은 곳으로 막 돌진을 해가지고서 돌진했죠. 네. 14명이 죽고 상당수가 다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트럼프 그룹 그 호텔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이거는 이제 테슬라 네. 사이버 트럭인데요. 폭발을 해서 네네. 그 운전자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혹시 연계된 테러 시도가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두 차량이 전부 미국의 우리 한국의 그 소카에 해당하는 투로. 투로를 네. 통해서 렌트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연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그 우려 때문에 미국이 바짝 긴장을 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FBI 관계자가 발표한 거는 그 두 건 간의 연계 가능성 거의 희박하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아직도 지금 이제 걱정들이 되는 게요. 이 뉴올리언스 그 차량 질주범 이제 현장에서 경찰한테 사살이 됐는데 이 사람은 퇴역 군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그 라스베가스 이 이제 차량 폭파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 네. 운전자가 그 폭발 직전에 아마 권총으로 자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린벨의 현역인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 휴가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FBI 쪽에서는 아직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특히 그 라스베가스 뉴올리언스 그 용의자는 IS 아주 100% 추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그 테러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테러 쪽으로 의심은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조사는 계속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연계 가능성은 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좀 의문점이 남아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FBI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가운데 또 그 현지 시간 새해 첫날 밤 뉴욕 퀸스 나이트클럽 앞에서 또 청소년 한 서너 명이 총을 쏴가지고 또 한 10명 이상이 다친 걸로 돼 있어요. 미국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네. 현지 경찰은 뭐 테러와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상당히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머스크 CEO도 글을 올렸죠. 뭐 사이버 트럭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크게 폭발한 사고가 있었으니까요. 네. FBI 관계자 그 기자들 만나기 전에 X에 글을 올렸는데 네. 이게 지금 두 건이 자기가 보기에는 뭔가 연계가 될 가능성이 있고 테러 시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게 FBI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이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연계된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머스크는 그렇죠. 이야기한 머스크는 이제 거고요. 이게 테슬라 네. 그 사이버 트럭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 차량 그 자체상의 문제는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그 투로라는 걸 통해서 렌트가 된 것도 좀 공통점으로 보인다는 것도 머스크가 제시를 했네요. 그렇죠. 네. 개인 간 그 차량 공유 플랫폼이죠. 우리 소카 같은 건데 이제 그걸 통해서 두 차량을 다 빌렸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차남이자 트럼프 그룹 대표 에릭이 또 성명을 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인가요? 라스베가스 호텔이 네. 트럼프 그룹 소속이죠. 그래서 네. 여기 이제 차남이 대표인데 어제 성명을 내고 이런 뭐 전기차 화재가 발생, 화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고를 받았는데 투숙객 가구 직원이 전부 안전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일단 20일, 1월 20일이죠. 네. 19일 워싱턴 DC에서 집회 형식의 별도 이벤트를 갖는다. CBS 보도인데 이제 서서히 좀 분주한 모양입니다. 준비에. 20일이 정식 취임식인데 네. 그 바로 전날 워싱턴 DC에 있는 그 캐피털 원 아레나 이게 이제 이게 미국 프로농구 워싱턴 위저즈 홈구장인데 한 2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선거구호가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승리 집회를 연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공식 취임하면서 국정구상을 밝히기 앞서서 특히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별도 행사를 갖는다는 점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는 게 미국 언론 보도입니다.
20일 취임인데 그 바로 전날 19일에 집회 형식의 별도 이벤트를 갖는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미국도 연초에 좀 뒤숭숭한 분위기다 보니까 뭐 영향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그 카터 전 대통령이 서거해서 장례식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목요일 날 워싱턴 D.C.에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일 날 취임식이 있으니까 지금 워싱턴 D.C. 그가 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안을 대폭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에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그룹 소유 호텔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그렇게 트럼프 2기를 사실 지난해부터 시장은 그리고 세계는 좀 긴장하면서 대비를 해오고 나름대로 좀 대책을 세워온 상황인데 마가노믹스라는 얘기, 이 합성어죠. 네, 이 성장에 좀 악영향을 줄 거다 이런 경제학자들의 의견들 분석들이 있네요. 앞으로 4년간은 이제 이 마가노믹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마가에다가 이제 이코노믹스를 합성한 건데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국 시카고 대학 경영대학원하고 공동으로 미국, 영국, 유로존 네, 그 선진권의 그 경제학자 2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국제통화기금, OECD,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소속 경제학자들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다수가 이 마가노믹스가 미국 경제의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을 거다 이렇게 내다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국에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이제 긴장을 하는 흐름이지만 미국에도 득될 게 없다, 실이 더 많을 거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네. 지금 보면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해질 거라는 관측도 나왔고요. 이거 관련해서 뉴욕 연방준비은행 자문위원, 그러니까 미국 브라운대 교수인데 트럼프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 대가가 크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이게 결국 미국에도 해를 끼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트럼프 정책이 미국 물론이고 세계 전체에 또다시 인플레를 촉발할 거라.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침체 속의 물가 상승, 이거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거를 막게 될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역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나타났습니까? 예, 트럼프 네. 2기 정책을 이제 쭉 이제 미국, 영국, 유로존에 미치는 영향을 해보니까 미국 경제도 물론 영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로존이 가장 크게 충격받을 거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영국도 충격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덜할 걸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 지금 마가노믹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트럼프의 정책이 그렇지만 미국 성장률이 유로존이나 영국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온다는 건데 이어서 좀 전해 주실까요?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이 G7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성장을 그렇죠. 했었죠. 지금 보면은 2% 정도, 2.8%로 IMF가 내다봤죠. 오히려 그 전망치를 조금 올렸죠. 그게 지금 보면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IMF 성장률 전망치가 2%를 넘어간 것이 G7 중에서 미국이 유일합니다. 캐나다가 1.3%,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도 1.1%, 일본은 뭐 0.3%, 그리고 독일은 성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도 지금 전망이 미국이 유로존이나 영국보다 나을 걸로 그렇게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별도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보면은 미국이 올해 한 2.1% 성장이 예상됐고요. 이 경제학자들 전망이. 반면에 유로존은 1%, 영국은 한 1.5%로 그렇게 조금 처질 걸로 비교가 됐습니다. 사실 유럽 경제가 어렵다고 한 것은 트럼프 2기 뭐 이전부터도 작년에도 그렇죠. 그랬고요. 네, 계속해서 좀 이어온 얘기고 특히나 뭐 제조업이 굉장히 좀 부진하고 이런 얘기들 이어져 왔지만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건 뭔가 정책과 연관이 된다는 건데 이 관세하고도 좀 밀접한 연관이 그렇죠. 있습니다. 관세 물론 이제 네. 그 트럼프 관세 위협이라는 게 얼마나 실행될지는 아직까지 좀 네. 불확실하지만 지금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이 걱정이 되고 그 이 경제학자들이 독일을 또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 자동차 산업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독일이 지금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실업 사정이 고용 사정이 굉장히 나빠진 걸로 그 지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독일은 유로권에서 가장 탄탄한 경제국이었는데 참 입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경제에 대한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분석인데요. AI 거품 붕괴 또 미국 국채 투자자 인내심 상실이 새 월가 최대 걱정거리인데 가장 큰 문제는 강경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또 보복이 나오고 이런 거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 이게 세계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다들 좀 걱정하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블룸버그가 이제 월가 쪽 분석을 쭉 정리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골드만삭스인데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광범위한 무역 전쟁 위험이 좀 저평가된 걸로 보인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이제 달러 상승 여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미국 바깥 주식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증시에도 하강 압박이 가중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 주식 밸류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점. 그래서 이게 경기 약세 반응을 증폭시키고 장기 기대 수익률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다른 쪽의 분석도 나온 게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HSBC 에셋 매니지먼트는 투자 관점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변동성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한 해가 될 거다 하면서 시장이 지금 현재는 감세, 규제 완화 쪽의 기대, 이제 그쪽의 기대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낙관적인 전망을 선호하는 걸로 보이는데 하지만 높은 금리가 더 오래되는 지속 가는 그 시나리오하고 세계 무역 감소 이런 그 우려는 지금의 시장 밸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20일에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자마자 뭐 2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당장 네. 뭐 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관세가 진짜 어느 정도로 현실화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JP 모건 그 웰스 매니지먼트에서도요. 그 이른바 그 무역 전쟁 2.0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가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 물론 이제 그러면서 모든 수입품의 전면적 관세 부과는 트럼프가 위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국에 대해서 찍어서 이제 관세를 이제 높이면은 그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무역에 대한 충격이 더 커지고 결국은 이게 전반적으로 다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겁니다. 물론 그 핑코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소프트랜딩 할 거로 보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무역하고 재정, 인프레, 재현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2025년의 경제에 대해서 증시에 대해서 각 기관들 그리고 뭐 아이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뱅가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쪽 얘기도 좀 전해주시고요. 테일리스크 얘기도 나오는군요. 그 테일 리스크 이게 뭐 아시다시피 발생 확률은 낮지만 일단 터지면 엄청난 손실이 이제 오는 그런 상황인데 뱅가드도 그렇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전부 그 테일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뱅가드는 그 이런 그 어떤 지금 생산성 호응 같은 게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너무 여기 기대면 안 된다. 좀 균형 있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 같은 게 되면은 지금의 증시 이제 미국 증시겠죠. 밸류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투자자들이 예기치 않은 테일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그 대비하던 걸 이제 하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고 있는 그 테일 꼬리는 뭔가요? 한 몇 가지를 지적을 네. 했습니다. 홍콩이 통화 폐기제를 종료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유로존이 뭐 해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이렇게 미국의 이제 관세 압박 때문에 돌아서는 이런 상황 같은 것 그리고 연준이 이제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2차 인플레 같은 것도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거품을 주요 테일 리스크로 지적을 했습니다. M7 버블 이런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 버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가장 확실한 꼬리 그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대비하느냐? 가상화폐하고 중국 주식 매수가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시티 얘기까지 전해주실까요? 그리고 이제 CT는 이제 모든 경제하고 자산에서 부상하는 그 더 심각한 무역 전쟁 시나리오 이게 가장 확실한 테일 리스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 부정적인 이야기들 당연히 연초에는 이제 나오게 마련이고 좀 균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블룸버그 얘기도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사실 새로운 관세 제도 뭐 몇 퍼센트까지 될지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강도로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부과될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금 이견 차이가 있다면 그거잖아요. 이게 진짜 고스란히 액면 그대로 부과가 될 것인지 아니면 협상 카드일 것인지 이런 걸 지적했죠. 블룸버그 네. 분석은 월가 중론이 부과는 되겠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위협하는 정도의 그 전면적인 건 아니고 고도로 표적화되고 좀 덜 공격적일 거다 예상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네.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재정 확대하고 관세 영향에 대한 그 시장 우려가 좀 과장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우려되는 것만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너무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맥쿼리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트럼프 이기에는 관세가 더 빨리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 등에 부과되는 새로운 관세 수준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높아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성장하고 인플레에 약간의 영향이 예상된다. 그리고 그 역풍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른 곳은 또 어떻게 봅니까?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이전 사례를 봐도 트럼프 관세 위협이 중국 등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상 수단일 뿐이었다. 따라서 이런 이 트럼프 관세 위협이 성장이라든가 인플레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는 좀 훨씬 더 적을 수 있을 거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제 이런 걸 종합하면서 공화당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백악관, 미국 의회를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친기업 규제 완화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월드가 지금은 기대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유럽 경제는 회복될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걸로 그렇게 시장이 보고 있고 중국도 성장 둔화를 관리하라고 지금 애를 쓰는데 계속 애를 먹을 걸로 그렇게 월가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초에 나오고 있는 시장에 대한 미국 경제에 대한 각 기관들 아이비들의 분석들 정리를 좀 간단하게나마 해주셨고요. 감사드리고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크게 하락을 맞았죠. 했다고 네.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총 판매량이 시장 예상치에 인도량이 좀 미치지 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도 나타났는데 그런 가운데 중국 업체죠. 이제 비아디가 테슬라를 지난해 바짝 추격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처음으로 지금 연간 판매량이 감소했죠. 네. 그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보면은 그 블룸버그가 전한 걸 보면요. 비아디가 지금 글로벌 판매가 지금 엄청 들어가지고 지금 테슬라를 그야말로 바짝 코앞까지 추격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비아디가 지난해 전체 판매량이 이제 순수 전기차죠. 100% 전기차 기준입니다. 176만 대를 기록했는데 이게 지금 테슬라가 179만 대가 조금 안 되는 걸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3만 대까지 아주 바짝 추격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렇군요. 비아디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사실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 닛산 굉장히 좀 부진을 겪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좀 상반돼서 좀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그쪽들 기업들도 중국에서 판매 부진이 좀 심각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전환에서도 좀 처진 걸로 되어 네. 있고요. 반면에 비아디는 작년 같은 경우에 순수 전기차는 물론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합치면 총 425만 대 판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포드하고 혼다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비아디가 이런 호조 덕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전년보다 한 40% 이상 증가한 매출이 한 1,00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아디의 성장이라고 할까요? 이 매출 증가가 굉장히 좀 눈에 띄는데 비아디의 흐름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새해 첫날 알자지라 방송 송출을 일시 금지시킨 일이 있죠. 이거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9월에 네. 이스라엘이 지금 알자지라 방송 송출을 막았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하마스에 대해서 우호적이라 이런 식의 비판을 했는데 사실 이 알자지라는 중동 아랍 그러니까 카타르 왕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에 팔레스타인하고 아랍권에 좀 우호적인 논조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새해 첫날 알자지라 방송 송출을 일시적이지만 금지시켰습니다. 네.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보안군하고 반 팔레스타인 그 무장 세력하고 충돌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알자지라가 너무 이제 이쪽에서는 알자지라는 우리가 모두의 목소리를 똑같이 전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쪽은 불만이 많습니다. 네. 편파적이다. 그래서 금지시켰는데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지금 치이는 상태인데 지금 알자지라는 아시다시피 지금 아랍권에서 상당히 그 권위 있는 매체로 분석이 되고 서방 언론들도 많이 인용을 해왔죠. 네. 알자지라가 뭐 이 충돌 보도를 한 후에 이게 조치가 취해진 거고 그래서 그렇죠. 외신에서는 좀 이게 격화된다 흐름이 지금 그 이런 보도가 팔레스타인 있는 거예요. 조금 네. 뭐 중동 레바논하고 조금 이렇게 좀 물론 아직도 서로 간에 뭐 휴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지만 조금 좀 소강 상태인 반면에 요르단강 서안 쪽에서는 지금 뭐 굉장히 충돌이 심합니다. 네. 팔레스타인 보안군하고 반 팔레스타인 아. 그 세력들하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알자지라가 이걸 보도하는데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발끈한 겁니다. 네. 얘기 마무리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스라엘도 뭐 불만을 많고 하는데 이제 하마스가 지금 이제 이번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 충돌한 무장 세력이 하마스하고 연계되어 있는 걸로 지금 관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또 아주 복잡합니다. 이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조치를 즉각 비난하고 언론 자유 보장하라 하는데 지금 아주 묘한 보도를 둘러싼 묘한 또 기싸움이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픈 AI 얘기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순수 비영리 기업을 자처하면서 출범을 했었는데 사실 영리 자회사 이제 공익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발표가 되면서 요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데 스토리 좀 전해주세요. 네. 새해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게 이제 오픈 AI 쪽 발표입니다. 네. 공익회사라는 게 뭔가 하면 주주 이익만이 아니고 고객하고 직원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하는 법인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게 오픈 AI가 상장하려는 그런 단계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발은 순수 비영리 기업 자처하면서 했다가 이제는 공익회사로 전환하는 걸 추진하고 이게 이제 상장 수순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오픈 AI가 구조군요. 이런 네. 구조 변화를 위해서 캘리포니아하고 델라웨어 주 당국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영리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공익회사로 전환시키고 이제 그걸 발판으로 이제 상장을 하려는 것 같다는 관측인데요. 이게 영리 자회사가 이제 공익 회사가 되면은 보통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투자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조 전환문은 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시간도 네. 많이 걸리고요. 어쨌든지 오픈 AI가 작년 10월에 영리자회사 자금 조달을 했는데요. 그때 66억 달러를 조달하면서 1,570억 달러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 오픈 AI 영리법인 전환에 대해서 마무리로 몇 가지 얘기 지금 나눈 걸 좀 아시다시피 뭐 전해주세요. 마크 네. 저커버그도 그렇고 네. 머스크도 그렇고 지금 반대하고 있죠. 안 된다고 계속. 이게 나쁜 선례다. 이렇게 되면은 전부 비영리법인 하고선 세금 혜택 받고 하다가 나중에 영리법인으로 전환되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올해 노벨상을 받은 제프리 힌턴 네. 토론토대 교수 이 사람은 이제 AI 대부로 평가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된다, 나쁜 선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힌턴 교수가 또 한 가지 더 붙이기를요. 기술 변화 속도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로 인해서 자기가 볼 때는 30년 안에 인류가 그래서 멸종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가능성이 20%로 높아졌다. 앞서서는 강력하게. 10%로 봤는데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만큼 좀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라는 말씀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